안녕하세요. 마인도의 마음살롱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사회자 변지우입니다. 오늘은 닥터 포로스트의 작가이자 심리학 학사로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종범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오늘 그 성격 관련된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저도 좀 들어보고 듣고 가고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성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작가로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굉장히 많이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확인하고 느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오늘 왔습니다. 작가님 먼저 네. 성격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심리학의 가장 오래된 화두는 네이처냐 널처냐 타고나냐 이제 학습되냐의 개념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논의가 됐잖아요. 지금 뭐 두 가지가 모두 적절하게 영향을 준다라는 대로 만났지만 그런 의미로 성격과 기질이 좀 나뉘는군요. 성격은 언제 만들어지는 것 같으신지? 그건 기억이 나요. 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었다는 기억이 나요. 실제로 교수님께서 이 사람은 몇 살, 저 사람은 몇 살에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 이거를 막 설명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논쟁 중이다. 근데 대부분 공통점은 20살 이전에는 거의 다 결정이 된다는 입장들로 만나더라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정말 저의 생각입니다. 20살 이전까지는 공통된 경험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잖아요. 네. 미성년자니까 뭐 제도 안에 있고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그 과정에서 보통 다 성격을 형성시키고 나서 20살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각자 되게 다양한 삶으로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때부터 형성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한 번 형성된 성격이 과연 변화가 가능한지 성격이 변하는지 네네.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사실은 되게 많이 하는 말들이 사람 고쳐 쓰지만 네, 그렇죠. 저는 그런 말을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네. 종이 한 장 차이로 누군가에 대해서 포기하는 데에 이유가 돼주기도 하거든요. 뭐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사람하고 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빠르게 사람들을 쳐내고 손절할 때마다 명분으로 쓰는 말처럼 저는 많이 느껴져가지고 거꾸로 말하면 저는 인간은 성장하고 보통 이제 흑화한다 그러잖아요.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만화가들은 캐릭터가 성장하거나 타락하는 걸 그리는 게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관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변하는 걸 많이 보죠. 요즘에 MBTI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대한민국 특산품이죠, 특산품. 그쵸. 엄청난 인기잖아요. 네네. 이거 뭐 모르면 대화를 못해요, 어디 가서. 거의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MBTI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오래 고민을 했고 네네네.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저만의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학생들을 보면 그 모든 애들이 서로를 다 원하지만 서로를 다 무서워하거든요. 상처받을까 봐. 그 대학교 가서 여러분들 20살 때 신입생 OT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 반 애들 쭉 앉아있잖아요. 모두가 모두를 의식해요. 맞아요.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있는 사람만 다가가고 보통은 맞아요. 고양이들 보는 것 같아요. 경계하면서. 그렇죠. 하지만 원하긴 해. 네. 그게 그 자리 떠나진 않고. 안 떠나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뭘 하냐면 이 중에서 누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기반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얘가 어떤 사람일까 막 골몰하게 관찰하고 고민할 시간에 MBTI 뭐야? 라고 물어보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끝나버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 대하는 방법 설명서에서 바로 그 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조심해야겠다, 접근해도 되겠다, 술 먹자고 하면 말해볼 수 있겠다, 아니다, 뭐 선 넘으면 안 되겠다, 괜찮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모두가 서로를 원하지만 겁도 나고 그런 느낌이랄까요? 지금 20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보면 거의 대부분 갖고 있어요. SNS를 할 때에도 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누가 퍼가서 뭐 엄청 욕먹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겁은 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외로운 동물이기 때문에 겁이 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MBTI라는 소셜 스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공감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빨리 파악하는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고.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욕먹고 싶지 않고. 이 얘기 얘한테 꺼내도 될지 말지가 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측하고 싶은 마음, 예측하고 싶은 두려움을 너무 편안하게 만족시켜주는 게 MBTI인데 그게 한 세대가 모두 같이 쓰는 어떤 도구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제 MBTI가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저 사람 성격 좋아, 저 사람 나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숙한 수준이나 미성숙한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격에 위아래 성숙도는 존재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좀 예민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수용체가 발달한 성격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미성숙하다고 평가하는 걸 같이 하면 되게 까탈스러워, 예민해, 이 사람이라서 불편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되게 섬세하다? 나랑 있으면 내 감정도 나도 모르는 말로 막 설명해줘, 제가 막 추천하는 영화는 다 맞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인품이 성숙하냐 안 성숙하냐가 한 축이 더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나쁜 성격은 없다라는 말을 밀고 있죠. 누가 되게 미워하면 성격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나쁜 성격, 좋은 성격이라기보다는 각 성격마다의 어떤 성숙도에 따라서 조금씩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성격을 좋아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저는. 대부분 자기 성격에 대해 평가를 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의 어떤 부분이 너무 싫어, 불편해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살아가기 불편한 성격이나 편한 성격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겠다. 좋고 나쁘고보다는 그 사람 본인이 자기 그 부분을 인정하고 좋아하게 돼버렸냐, 아니면 아직 화해를 못했냐, 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질문에 약간 이어서 그럼 이렇게 자기 성격이 싫은 분들이 꽤 있잖아요. 진짜 많죠. 당연히 누구나 다 자기의 싫은 구석이 있는데 거의 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룸메이트가 들어갔는데 룸메이트가 저인 거예요. 나를 데리고 산다는 느낌을 가지고 제가 20대 후반부터 쭉 살았거든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자기에 대해 안 좋아하는 성격 부분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룸메이트랑 친해지고 화해한다는 느낌으로 저를 대하니까 내 그 부분에 대해 되게 관대해지더라고요. 룸메이트였으면, 룸메이트가 막 자책하고 있어요. 이미 친한 룸메이트예요. 그러면 그 룸메이트한테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야, 너 그래 딴거 잘하잖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나한테 해주는 거죠. 제가 저라는 사람하고 화해를 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자기애가 좀 생겨나는 과정을 느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자기애라는 개념이 자기 성격에 대한 태도와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속상한 얘기죠. 왜냐면 요즘에 만났을 때 자기 성격 마음에 드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성격 마음에 드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 말해주는 거죠. 자신과 화해한 분들의 비중이 좀 낮구나, 지금 시대가. 자기가 전반적으로 좀 낮은 사회가 됐나, 이런 느낌이 들죠. 저는 너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나라는 룸메이트랑 같이 산다라는 생각으로 대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 진짜 맞는 게, 다른 사람 대하듯이 자기 자신한테 대하면은 자기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성숙해지는 길로 제가 배운 거예요. 꼭 좋아야 될 필요도 없고 완벽해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나 성격 좋아야 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만하면 괜찮아, 이 정도도 괜찮잖아요. 사실 성격이 개판이어도 장점 꼭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내 룸메이트가 진짜 애가 개판이야. 청소도 안 하고 뭐 안 하는데 내가 제일 힘들 때 제일 먼저 알아줘. 뭐 이런 게 하나 있어도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한테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죠. 그게 제 주변에 성숙한,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했어요. 자기에 대해 되게 자기애가 있구나. 비슷한 거긴 한데 내 성격 왜 이럴까? 되게 고민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질문 자체가 매우 건강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성장 과정은 나에 대해 궁금해하는 거였거든요. 고등학생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친구랑 싸우고 있었어요. 되게 신기한 느낌을 받았는데, 친구한테 화가 나 있는 저를 옆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면서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뭐에 화가 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엄청 큰 도움이 됐어요. 나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게. 내 성격 왜 이럴까? 이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 자학하려고 그냥 던지고 말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권하지 않고, 오히려 내 성격 이 부분 진짜 왜 이럴까? 언제부터 그랬을까? 이게 나는 왜 불편할까? 같은 것들을 진짜로 궁금해 보시는 걸 권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제부터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유가 막 가설이 떠올라요. 아, 내가 그때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많아졌나?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어떤 이게 보호법인가? 그럼 나는 이거를 나를 보호하려고 이런 성격을 만든 건가? 막 그러다 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내가 싫었던 나의 성격인데 그 이유가 이해가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소중해진다 그러더라. 아, 나도 나름 살려고 했던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 있는 거네요. 뭐 나 왜 이래 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러다 보면 자기 객관화도 되고 하는 건데 그거 되게 그렇죠. 어려운 건데. 보통 어렵죠. 그래서 보통 연애할 때 많이 하시죠. 절대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 계속 보거든요. 어떤 성격이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남들보다 좀 더 무던한 사람보다는 예민한 사람이 어려울까? 아니면 뭐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내향적인 소심한 뭐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좀 관계를 만드는 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방식으로 친구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섬세하신 분들도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관계를 만드는데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공통 특징은 성격보다는 두려움이 엄청 큰 사람들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그래서 저는 내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성격보다는 주로 그 겁에 질려 있거나 뭔가에 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인이 돼서도 관계 형성할 때 가로막는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내 마음을 위해서 조금 거리를 둬야 돼 하는 뭐 성격도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자기 이해가 좀 된 분들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라고 스스로에 대해 파악하시는 분들은 본인은 악의가 없지만 타고난 성격상 나에게 어떤 특정 스트레스를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는 늘 같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예를 들면 나는 혼자서 고요하게 있는 시간이 필요한 성격인데 파티 피플이 저기 있어요. 근데 내가 파티 피플과 있으면은 잠깐 좋고 금방 지친다는 걸 모르는 분이라면 파티 피플 인기 많으니까 놀자 그러면 좋다고 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파티 피플 친구가 나빠서가 아니라 성격적으로 궁합이 안 맞으니까 얘랑 잘 지내려면 짧게 봐야 되는구나를 알면 또 문제가 없잖아요. 전 그래서 성격 차이로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 이런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반면에 아까 얘기한 두려움이 엄청 많고 트라우마 속에서 아직 건강한 상태가 아닌 분들을 계속 가까이서 같이 두면 옮겨가거든요. 그게 저에게도 영향을 엄청 줘요. 자기한테도.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전문가의 도움을 다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권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마음이 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나면 그때는 좋은 친구로서 대할 수 있겠죠.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 방법도 있을까요? 관계를 잘 못 맺으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굴 만나도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도 이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그 어떤 것도 평가하지 않아요. 어떤 지점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너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말 진짜 안 해요.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 내리고 단정하고 이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엄청 연습했어요. 너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연습하면 되게 좋아요. 그요 친구 만날 때 무슨 행동을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 왜 나 편안하지라는 걸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 알게 돼요. 얘는 나에 대해서 한 번도 판단을 안 했구나. 내가 말하면 전부 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걔가 그 친구가 게임 얘기를 하고 음악 얘기를 하고 자기 취업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 그 말이 나한테 들어왔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대부분 나 왜 주변에 친구가 없냐, 뭐 동호회 나가는데 사람들 날 피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마시고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언어 습관 속에서 누군가에게 단정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런 뉘앙스가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거 거의 마법의 단어. 결정장애, 네. 예스맨, 거절 멀미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통화 못하는 증세. 뭐 폰포비아? 네, 네. 그런 거 식으로 무조건 문자 해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비대면 배달. 놓고 벨로로 갔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것들. 네. 그런 게 많이 생긴
생겼는데 그죠. 그게 왜 그런 거 같으신지. 저게 종합적으로 저는 지금이 사회의 모든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시기. 예전에는 길 가다 누굴 만나면 그냥 누가 막 물어보면 길 물어보나 보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딱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경우의 수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 위험한 쪽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이 사회 전체가 인간 사이의 신뢰를 다 이제 담보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구나. 그 이제 신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신뢰가 튼튼하던 사회에서는 신뢰를 하는데 비용을 안 써도 돼요. 에너지가 남아요. 마음의 에너지가. 근데 모두가 모두에 대해 신뢰가 조금씩 다 깎여 있으면 그 신뢰를 만드는데 비용을 너무 쓰니까 남아있는 에너지가 얼마 없어요. 그럼 그 남아있는 에너지로 뭐부터 하냐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관계도 짧게, 멀리, 비대면, 목소리보다는 문자, 감정 없고 이거를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나 봐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의 대부분의 10대, 20대에게는 이 세상은 되게 위험하고 안심하면 안 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느껴져요. 사람한테 상처 안 받는 방법도 있나요? 그렇게 있을까요? 상처를 안 받는 게 정말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이코패스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증거기도 하거든요. 내가 내 마음이 건강하다는. 아, 와. 의사들이 그런 얘기해요. 진짜 위험한 순간은 고통을 못 느끼는 순간이라고. 그러니까 고통을 느낀다는 건 네.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쵸. 와. 상처를 받는다는 건 지금 내 마음이 기능하고 있다는 뜻인 거니까 아프니까 싫은데 그 자체는 좋은 해석이 되어 가능해요. 안 받는 법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상처받을 상황과 상대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거기에 막 소금 뿌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열받죠. 그쵸.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내가 그 상처를 너무 막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약간 조금 네. 그 순간을 뭐 도망간다? 네, 도망간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최고의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도망가야 돼요. 상처받는데 상처 받으면 도망가야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선의로 상처를 뿌려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소금이 돼요. 너무 막 이렇게 부딪히려고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약간 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피하고 도망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다. 그럼요. 낫고 나서는 뭐 재도전할 수 있죠. 근데 낫고 나서 재도전을 할 때는 아, 저쪽에 내가 상처받았던 힘들었던 뭐 난관이 저기 있어 라고 알고 가잖아요. 준비를 좀 하고 가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막 피 흘리면서 계속 가는 거는 선수보호 차원에서 안 좋죠. 제일 중요한 건 선수보호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힘드시면 잠시 도망가시라고. 그렇죠. 도망가는 거 저는 안전지대로 강추합니다. 도망가시다. 네. 자기가 도망갈 곳을 한 군데 정도 찾아두시는 걸 권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안정화시키고 내가 좀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뭔가를 꼭 몇 개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전하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좀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본인의 탓을 한 에너지를 일단 아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 성격을 탓하는 마음이랑 나라는 사람을 평가절하는 마음을 보통 구분을 못해요. 내 성격 왜 이래라는 말을 나 진짜 별로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세상에 나를 키웠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탓을 하시는 에너지를 좀 아끼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는 편이니까 그러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 성품, 캐릭터 쪽으로 천천히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와의 화해, 나라는 룸메이트하고 화해하는 기간을 몇 년 정도 여유롭게 잡고 천천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러면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파이팅입니다.